2022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 과학기술 2강입니다. 과학기술 2강. 이거 봅시다. 이거 뭐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 나오고 슈레딩거 얘기 나오죠. 양자역학적 모형. 요 부분 뭐 전자는 정상파로 본다. 요게 이제 시각화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전자는 정상파로 본다. 이거 이제 제가 이제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가 요렇다는 겁니다. 그죠? 시각적으로 판단하면 그리면 여기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파동 형태를 띠게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뭐 그런 어떤 게 요거 이제 시각화하는 거 요거 좀 어렵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하이젠베르크 이제 불확정성 원리 이런 것들도 다 하나씩 설명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자 확률 분포에서 요 부분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요게 왜 어떻게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오냐고. 그러니까 지금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이거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고는 그죠? 중간으로 갈수록 센터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농도가 짙어지는데 그러면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선 위에서는 이렇지. 수직선 위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사 방향 확률, 그러니까 방사 방향 확률은 뭐냐면은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한 확률입니다. 그죠?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한 확률.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이냐면 부피를 고려하라는 얘기지. 부피를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거리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이제 멀어질수록 각 껍질에 대한 부피도 커지죠.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각 껍질의 부피가 커진다고. 그죠? 각 껍질에 대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 부피가 커지는 것도 고려하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점점 가면 갈수록 그죠? 요 수직선을 따라가면 갈수록 점점 이 전자를 발견 확률은 떨어지긴 하는데 부피가 점점 커지잖아요. 부피가 커진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을 비교했을 때 첫 번째 껍질보다는 두 번째 껍질이 농도가 약하지. 그죠? 밀도가 좀 작긴 한데 문제는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 뭐 첫 번째 껍질에서 농도가 아주 진해가지고 뭐 비교할 수 없게 진해가지고 그런 상황이면은 진한 상황이라면 뭐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여기서부터 뭐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그죠? 초반부터 이렇게 높게 나오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비슷하다. 농도가 좀 비슷하다고 봤을 때 약간 낮아진다고 봤을 때 부피가 확 커지기 때문에 그 부피만큼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에서 발견되는 확률보다 이만큼에서 점이 찍힐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죠? 요만큼에서 이제 요만큼에 있는 부피에 있는 점에서 있는데 점을 찍히는 것보다 이만큼 큰 데에서 점을 찍힐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왜 이렇게 그러면 또 부피가 커지는 약해지느냐? 이건 농도가 점점 너무 약해지는 거지, 희박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그죠? 그런 거 딱 부피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둔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 이해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 그죠? 나 부분 관련해가지고 문제 5번이죠. 이거. 이거 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를 자료 찾아보고 하느라. 그거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주양자 수가 이제 1일 때는 이렇게 하나만 그려지고, 이 그림처럼. 주양자 수가 하나일 때, 1일 때. 그죠? 주양자 수가 하나일 때. 주양자 수가 이제 두 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볼록. 물론 이 볼록하는 위치가 첫 번째, 그죠? 주양자 수가 한 개일 때 위치가 같은 거야. 두 번째 이렇게 되고, 두 개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3일 때, 또 볼록 올라오는 부분, 끝부분 꼭지점, 이 부분은 이거 주양자 수 한 개일 때와 같고, 그 다음 주양자 수 두 개일 때와 또 같아요. 두 번째 올라올 때. n이 3일 때는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세 번째 껍질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죠? 주양자 수가 3일 때. 이 부분을 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이따 이렇게 이제 5번과 관련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금 더 뭐 지금 이해 안 되겠지만 간단하게 봅시다. 요렇게 준비했어요. 그 기저 상태, 요렇게 이제 기저 상태일 때고, 들뜬 상태, 요 주양자수가 두 개일 때 들뜬 상태, 주양자수가 세 개일 때 들뜬 상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의 어떤 구름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기저 상태 n = 1일 때, 주양자수가 1일 때, 그죠? 주양자수가 1일 때, 이런 그림이 되고, 그죠? 요거는 이런 상태겠지. 주양자수가 1일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양자수가 들뜬 상태일 때, 이거 다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소 원자가 1 때, 그러니까 기저 상태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틱 올라가가지고, 두 번째 궤도를 도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궤도를 돌 때, 그때 이제 전자 구름은 이렇게 이제
쫙 퍼져 나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들뜬 상태긴 한데 N3 이렇게 세 번째 이까지 올라왔다. 요 궤도를 돈다라고 했을 때, 그죠? 보호의 이제 모형의 이제 궤도 반지름과 방사방해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해교로부터의 거리. 방사방해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해교로부터의 거리. 요 두 개가 이제 일치한다 그랬잖아. 일치하는 경우. 요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들뜬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쭉 퍼져가지고 더 이제 그 또 확 퍼져 나온 상황. 요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것도 이제 요때 필요할 때 봅시다. 그것도 5번 문제,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5번과 연관되잖아요. 그죠? 나를 이해한 것이란 거니까. 직접적으로 한 거니까 요 5번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할게요. 또 요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준비한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준비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뭐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봅시다. 요런 건 이제 요 그림, 요거 이제 만들어냈고, 요거 찾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요거 이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닐스 보어의 이제 원자 모형, 요거 뭐 다 알죠, 그죠?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이제 그 각 궤도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 거다, 그죠? 바닥 상태, 기저 상태고, 들뜬 상태, 에너지 준위가 다 떨어지는 거죠. N1, N2, N3, N4 이렇게 가는 거, 이것도 뭐 필요할 때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 전자 확률 분포, 아까 설명했듯이 왜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느냐,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왜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아까 설명했지만 이따 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높이에 따른 어떤 그 공정 속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속도보다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 이렇게 공전하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속도가 빠르고 여기 있는 속도가 느리다. 요거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이용해 가지고 탈출 속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요거 이제 닐스 보어의 일반적인 어떤 원자 모형, 그죠? 그거 이제 설명할 때 좀 필요해서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젠베르크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 요거 이제 다 알지만, 요거 이제 짧은 파장으로 했을 때 이제 위치 측정이 가능하고, 긴 파장으로 하게 되면 위치를 몰라, 그죠? 요것도 이따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요거 이제 5번, 문제 5번과 관련해가지고 마지막, 그죠? 그죠? 어디 갔나? 요 부분, 그죠? 요거 관련해가지고, 요 문제 5번하고 같이 이제 풀겠습니다. 그죠? 요거 이따 설명할게요.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이거 좀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설명을 좀 잘 하면 좋은데, 좀 이게 또 같은 말 계속 반복한다고 얘기는 또 약간 좀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좀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하나씩 봅시다. 일단 뭐 요약하고, 그 다음 본문 보고, 문제는 다음 영상으로 풀게요. 그죠? 일단 하나씩 봅시다. 일단 요약부터 합시다. 예, 요약 한번 봅시다. 전체적인 얘기는 뭐 보호의 원자 모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슈레딩거의 양자의 각적 모형, 요 두 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나오느냐? 보호의 원자 모형과 이제 슈레딩거 양자의 각적 모형이 왜 나오느냐라고 할 때, 요런 현상 때문에 나온 거죠. 요 현상을 설명하려고 닐스 보어는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했고, 슈레딩거는 전자의 파동성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죠? 봅시다. 수소 원자 내의 어떤 수소 원자가 있고, 중간에 뭐 양성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있겠지. 그런 상태인데, 기저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를 받게 됐을 때, 그죠? 에너지를 받게 됐을 때 들뜬 상태가 된다. 들뜬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들뜬 상태에서 다시 또 기저 상태로 되면 돌아가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빛을 방출하더라. 그래갖고 특정 어떤 파장의 빛을 보내더라. 그게 이제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특정 파장의 빛이 나온다.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이 뭐냐면은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빨주노초 파란보 꽉 차 있는 거는 연속 스펙트럼. 꽉 차 있는 거는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선 스펙트럼은 전부 다 시커먼 바탕에, 시커먼 직사각형 짝대기에다가 중간에 어떤 밝은 빛이 몇 개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람다의 빛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죠?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특정 파장의 빛이 방출되더라.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그 이유를 설명해 봐라 라고 했을 때 닐스 보어는 요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는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봅시다.
일단 닐스 보어는 이제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이제 원자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게 중간에 이제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궤도마다 어떤 에너지 준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니까 맞아져. 딱딱 맞아지더란 얘기지. 그러니까 괜찮네. 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한계가 생겼다. 한계. 그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딱딱 잘 맞는데 다전자 원자 수소 원자 외에는 전부 다 전자가 더 많잖아요. 그죠? 개수가 안 맞더란 얘기지 얘들은. 그리고 또 전하를 띤 입자가 이제 가속도 운동. 전하를 띤 입자 그러니까 뭐 플러스 양성자 아니면 뭐 전자 이런 것들이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 전기장, 전자기장, 전자기파를 내보내게 돼 있어요. 고전 물리학에서 그렇다고. 얘들이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가속도 운동 원운동 자체가 가속도 운동이죠.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전자기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게 되지. 그럼 에너지를 잃게 되면 이 에너지 준위가 점점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데 에너지를 잃게 되면 점점 내려오겠죠. 그죠? 그러면 일종 궤도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 궤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춰진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두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슈레딩거는 다시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전자의 파동성, 요걸 이용해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아니다. 슈레딩거는 양자의 각적 모형. 그 시각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양성자가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파동으로 보인다는 얘기. 파동. 그러니까 뭐 파동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하기가 힘들죠. 이것도 뭐 시각적으로 그려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금 말하는 것도 음파죠, 음파. 이거는 시각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공기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매질,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매질이 물 같은 거, 그죠? 거기다가 파동을 팍 주게 되면 물결이 이렇게 떨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파동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파동에 따른 매질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시각화를 하면 대략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이렇게, 그죠? 이게 중간에 양성자가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운동하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전자 이제 파동성에서 전자는 어떤 뭐 정상파로 움직이더라. 정상파가 뭐냐? 2분의 람다 아니 2분의 2람다 2분의 3람다 이렇게 정수배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 위에 뭐 2분의 말고 위에 있는 숫자가 정수배로 자연수배로 나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정상파입니다. 정상파. 그러니까 두 개 끝이 이것도 뭐 또 본문 가서 설명하면 되는데 어쨌든 요 마루 두 점, 그죠? 두 점 박아 놓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막 이렇게 떨린다는 얘기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세 점이 있고 위로 갔다 이거 위로 가고 내려가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죠?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상파, 이게 정상파입니다. 요번 3분단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는 어떤 정상파다. 전자도 그렇게 움직인다. 그래 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을 도는 이런 주변에서 움직이는 어떤 파동이다. 전자는 이렇게 파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4문단에서는 이제 슈레딩거의 역시 뭐 양자역학 모형에서 이제 전자의 위치를 얘기할 때, 그러면 전자의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 뭐 지금 닐스 보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궤도 위에 이제 전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전자의 위치가 어디 있는데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설명을 하기를 하이젠베르크 이제 불확정성 원리로 뭐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요거 이제 하이젠베르크 이제 불확정성 원리죠. 그러니까 전자의 위치를 쉽게 알 수가 없다. 알려고 관찰하는 순간, 그죠? 뭐 파장이 좀 짧은 걸로 쏘게 되면 전자가 맞아가지고 튕겨나가가지고 딴 데 나가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뭐 위치는 그 순간에 어디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다. 뭐 그게 이제 하이젠베르크 이제 불확정성 원리죠.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측정이 안 돼. 그죠? 뭐 얘가 이제 어디로 어떻게 운동하는지 경로를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안에 낸 게 파동함수, 푸사이죠. 푸사이. 파동함수에 제곱을 때리게 되면 전자를 발견할 확률로 나와요. 이걸 제곱 때리게 되면 확률 값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 있는지 그렇게 이제 뭐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갖고 확률로 점을 찍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 그죠?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확률로 찍은 겁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 그림을 이제 뭐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 전자를 발견한 확률
이제 그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이거 뭐 방사 방향 확률이라 그랬습니까? 방사 방향 확률. 이제 방사 방향 확률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요게 이제 그 N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기저 상태. 기저 상태. 그죠? 하나 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이렇게 이제 전자가 있을 때, 전자가 있다라기보다는 첫 번째 껍질에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 그죠? 대부분이 첫 번째 kop질에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들뜬 상태, 양자수가 두 개일 때, 주양자수가 두 개일 때 요렇게 근데 요렇게 뽕긋 올라오는데, 요 뽕긋 하는 위치가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궤도, 첫 번째 껍질의 위치와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뭐 들뜬 상태인데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많이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을 때 이렇게 볼록 올라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 꼭대기가 여기 있는 그 첫 번째 껍질, 첫 번째 궤도, 그 보호에, 그죠?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와 일치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요 부분 설명하고 있죠. 요 부분. 이것도 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요거는 이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맞는데, 요건 수직선 위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이런 그림이 되고, 요게 이제 요거는 그 방사 방향 확률이라 그래가지고 각 껍질 속에서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은 이렇게 올라가는 점이 있다. 초반에는 0이다. 왜냐하면 그 껍질의 부피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죠?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부피를 고려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온다. 그죠? 처음 출발할 때 부피가 제로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점점 커지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 이건 이제 본문 가서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요약 한번 해봤고, 본문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건 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뭐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내가 연구한 거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본문 넘어갑시다. 본문 봅시다. 1문단. 수소기체 전기방전을 일으키면, 그 수소기체가 있고 전기방전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뭐 여기 뭐 극이 있고 양극, 음극이 있고, 전압을 딱 걸면은 뭐 음극에서 전자가 튀어나가겠죠. 그죠? 전자가 튀어나가가지고 수소기체랑 부딪히겠지. 그게 이제 전기방전이다. 그죠? 그런 걸 일으키면 에너지를 흡수한 수소 분자에 분자 내 결합이 깨지면서, 수소 분자 H2죠. H2가 분자 내 결합이 깨지면서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들로 분해된다. 그러니까 H2가 H 이렇게 분해된다. 이렇게 생성된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들뜬 상태가 돼가지고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들뜬 상태가 뭐야? 원자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기준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위치한 상태.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전자가, 그죠? 그게 이제 들뜬 상태다. 가 돼가지고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후에 낮은 에너지 상태로 다시 전이 되는 과정에서 특정 어떤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 된다.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 있다가 낮은 에너지로 또 떨어지면서 그 가지고 있던 에너지 일부를 이제 내보내준다. 그죠? 그때 내보낼 때 특정 파장의 전자기파, 빛을 내보낸다. 그죠? 이러한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 방출하니까 방출 스펙트럼은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보여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 그러니까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보여주는 연속 스펙트럼은 어떤 뭐 이렇게 직사각형에다가 빨주노초 파남보 있는 거, 그죠? 꽉 차 있는 거, 그게 이제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다. 그죠? 연속 스펙트럼과 달리 분리된 몇 개의 선만을 포함한다. 그게 이제 선처럼 그어지는 거. 다 이제 시커먼 짝대기에 몇 개의 빛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지. 몇 개의 어떤 파장만 뜩뜩 그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선 스펙트럼의 존재는 수소 원자 내에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며, 선 스펙트럼의 존재는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라는 게 에너지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값이 불연속적이며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 꺼내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닐스 보어 이제 뭐 원자 모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각 특정 어떤 궤도가 있고, 그죠? 여기서 이제 얘가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또 얘도 이제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거나, 얘도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할 텐데, 그때 이제 그 에너지 준위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뭐 N2에서, 그죠? N2에서 N1으로 떨어지거나, N3에서 N2로 떨어지거나 N1으로 떨어지거나, N4에서 N3, N2, N1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이때 떨어질 때 이제 빛이 각각의 특정 파장 빛만 나온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특정 파장 빛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그죠? 특정 파장 빛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특정 파장 빛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2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 뭐 N1.5, N2.5, 뭐 N3.5 이런 게 아니고, N1, N2, N3, N4 이렇게 자연수로 불연속적으로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연속적이다 그러면 N1.1, N1.2, N1.3 쭉쭉 이렇게 있겠지. 그죠? 2.2, 2.1, 2.2 이렇게 쭉쭉 있겠지. 그게 연속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 2, 3, 4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 양자화, 그 다음에 뭐 이게 불연속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상태의 에너지 값, 이제 에너지 준위죠, 그죠? 특정 상태, 요 상태, 요 높이의 값만 허용된다. 그 정도의 어떤 에너지만 갖게 된다. 그 얘기죠, 그죠? 그 정도 어떤 특정한 에너지만 갖게 된다. 네, 여기까지 1문단, 2문단 봅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닐스 보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3문단에서는 이제 슈레딩거가 설명을 하죠, 그죠? 계속 이제 슈레딩거에 대한 얘기고.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뭐 이러한 현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수소에다가 뭐 에너지를 가했더니 그 속에 있던 전자가 들뜬 상태로 갔다가 기저 상태로 오면서 그 뭐 어떤 특정 파장의 빛만을 내보내더라, 그죠? 그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그 왜 그러냐? 그 설명해 달라. 이제 닐스 보어가 설명하는 거죠.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 원자 모형.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움직이는 입자는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직선으로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원 운동을 하려면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계속 가해야 된다. 그죠? 뱅글뱅글 돌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뱅글뱅글 돌라 그러면 얘는 이제 계속 직선 운동하고 싶은데 뱅글뱅글 돌라 그러면 이게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좀 줄이 있어야지만 이 뱅글뱅글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리면, 그죠? 여기 줄을 잡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 이게 줄이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어야 이게 뱅글뱅글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줄이 끊겨버리면 이게 직선으로 튕겨 나가버리겠죠, 그죠? 이거 뱅글뱅글 도는 힘이 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만류인력이다, 만류인력, 그죠? 이제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반대로 원심력, 그죠? 원심력, 그죠? 그 만류인력 같은 경우에는 R제곱분의 GMM, 그 다음에 원심력 같은 경우에는 M R분의 V제곱, 그죠? 원심력, 그죠? 이것도 좀 아나? 이런 거 좀,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은데. 그 만류인력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킬러 문항에 보게 되면 R분의 GMM 요거 알았으면 그렇게 킬러 문항도 풀 수가 있었어요, 그죠?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은데. 어쨌든 어떤 중심으로 향하는 어떤 구심력이 이제 계속 있어줘야 된다. 그건 이제 만류인력 역할을 하는 거죠. 만류인력이 이제 그 역할을 하더라. 가해야 한다. 보호는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돌고 있는 것은 양전하를 띤 원자의 핵과 음전하를 띤 전자 사이의 인력 때문이다.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 지구가 이제 계속 이제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이유는 이 두 개 이제 만류인력 때문에, 그죠? R 제곱분의 GMM 이것 때문에 여기 이제 계속 묶여가지고 뺑글뺑글 도는데, 지금 이제 전자와 이제 그 뭐 양성자를 봤을 때 여기 양성자가 있고 요 전자가 있으면 얘들이 당기는 힘이 있죠. 만류인력보다는 전자기적, 그죠? 전자기력에 의해서 이게 당기겠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당기잖아요, 그죠? 그 힘으로 당기고 있고, 그 다음에 뺑글뺑글 돈다. 지금 이제 닐스 보어는 이런 형태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하는 것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하는 지구처럼 그렇게 이제 그 원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인력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고, 여기 이제 구심력으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전자는 원자 핵 주변의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그죠? 이렇게 원형 특정 어떤 궤도를 따라서, 요건 이제 수성 궤도, 지구 궤도, 금성 궤도, 지구 궤도, 이렇게, 그죠? 화성 궤도 이렇게 도는 것처럼 특정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 이렇게 본 거지.
따라서 하게 된 이게 이제 특정 에너지 준위 값이다. 그죠? 이게 궤도 자체가 그러니까 닐스 보어는 이 궤도 자체가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지. 요거가 이제 가장 에너지가 낮은 N1, 그다음에 이거 이제 N2, 그죠? N3, N4. 이거 바닥 상태고 들뜬 상태, 들뜬 상태, 들뜬 상태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본 거지. 이제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방출 스펙트럼과 일치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설명은 된 거지. 설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 그죠? 이제 방출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준위들이 요렇게 이제 요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떨어지는 요 특정한 어떤 그 밖에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6개 정도. 이런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경우에 만에 어떤 해당하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막 선 스펙트럼이 막 어떤 뭐 중구난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타나더라. 그죠? 몇 개의 케이스들만 나타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 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해낸 거지. 그게 이제 원자 모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러나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와 달리 다전자 원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다 뭐냐? 이게 다 뭐냐고? 이게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전자가 하나일 때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때는 딱딱 들어맞는데 이게 이제 다전자 원자, 전자가 너무 많아질 때는 이게 아니더라, 안 맞더란 얘기지. 그죠? 보호 모형이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뭐 전자를 띈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뒤에 뭐 문제 나오죠. 여기 3번에 나오네. 이게 이제 전자가 이제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빛 에너지로 이제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그죠?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들겠지.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원칙이 여기에 있는 에너지와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에너지가 낮아지는데, 그죠? 그럼 내려와야지. 여기서 에너지를 잃었다 그러면 기저 상태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상태로 돌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원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잃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궤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더란 얘기지. 계속 일정 상태로 돌더란 얘기지. 그죠? 안 맞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배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호 모형의 한계가 있었다. 보호 모형의 한계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그 다전자 원자. 수소는 잘 들어맞는데, 전자가 하나일 때는 들어맞는데 다전자 원자일 때 안 들어맞고, 두 번째 그 고전 물리학 이론에서 어떤 뭐 전자가 이렇게 가속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빛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궤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이제 일정 궤도를 돌지 않고 계속 일정 궤도로 돌더라. 그 얘기죠. 그죠? 일정 궤도로 계속 돌게 되더라. 즉 원자는 원형 궤도를 따라 원자핵 주위를 이제 움직일 수 없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원형 궤도를 따라서 이런 어떤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도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왜냐하면 궤도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더라. 이렇게 두 가지 어떤 그 한계점이 있었다. 요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슈레딩거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죠? 다시 이제 개념을 잡는다. 3문단 봅시다. 일단 뭐 이런 어떤 한계점, 두 개의 한계점을 보고 이제 슈레딩거 다시 이제 개념을 잡는 거죠. 전자의 파동성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 그렇게 제안한 게 양자 역학적 그죠? 모형이다 하는 거고, 그는 핵에 결합된 전자를 정상파로 보고, 그러니까 전자라는 게 입자성도 띄고 파동성도 띈다 이렇게 본 거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자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파동성으로 본 겁니다. 파동성, 정상파다. 그러니까 전자라는 게 파동이다. 그 뭐 대략적으로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되면 이런 거지. 양성자가 여기 있고, 그죠? 이게 파동을 띄고 있대. 이렇게 이런 파동이라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이제 전자라는 거지. 그죠?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예상도. 그는 이제 핵에 결합된 어떤 전자를 정상파다, 파로 보고 어떤 파동이다라고 보고 원자를 파동역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뭐 전자가 정상파니까 이제 파동역학으로 보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설명을 했다. 기타나 바이올린에서 양쪽 끝이 이제 고정된 현이 특정 음을 내는 것처럼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경우 이렇게 고정이 됐다.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이렇게 가고 막 이게 이 끝이 이렇게 막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 이제 고정됐다라고 표현하는 거네요.
그리고 파동이 정상 상태에 있다 라고 한다. 이런 상태, 예.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서 이제 고정됐다 라고 얘기하고, 그 고정됐을 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상 상태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한 파동을 정상파라고 한다. 이런 파동을 또 정상파라고 하네요. 그림 1은 1의 각점은 진폭이 0인 마디다. 마디, 그죠? 진폭이 0이죠. 진폭은 이 위아래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진폭이 0이고, 진폭이 0이네. 진폭이 0인 마디이면, 양 끝에 마디가 고정되어 파동이 반파장,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로만 나타난다. 이게 이제 정상파인 거죠. 정상파일 때 이런 거지. 그죠? 이거 반파장, 2분의 1 람다. 그 다음에 이건 람다. 그죠? 이 주기까지 다 돌아왔네. 그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건 이제 2분의 3 파장. 그죠? 2분의 3 파장.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 그죠? 2분의 1 파장이 2분의 1 람다의 정수배. 2분의 1 람다의 정수배. 그죠? 이건 2분의 1 람다의 1배. 그리고 2배, 3배, 그죠? 3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정수배로만 나타난다. 즉 정상파는 허용되는 파장이 특정 파장의 정수배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정상파 자체가 이렇게 2분의 1 람다의 정수배로 제한이 된답니다.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죠. 따라서 전자를 정상파로 가정하면, 가정하게 되면 파장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람다, 그 다음에 2분의 2 람다, 2분의 3 람다 뚝뚝 끊어지잖아요. 그죠? 뚝뚝 끊어지잖아. 이게 이제 2분의 1 람다, 3분의 2 람다,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2분의 1의 1배, 2분의 1의 2배, 2분의 1의 3배, 2분의 1의 4배,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지. 그죠? 그게,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그죠? 2분의 1의 1배, 1배. 그죠? 이거 2분의 1의 2배, 2분의 1의 3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뚝뚝뚝 끊어진다. 요 사이에 어떤 남다가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정상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연속이다. 양자화되어 있다. 그죠? 슈레딩거는 이러한 이 가정을 바탕으로 원자에 대한 양자 역학적 모형을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양자 역학적 모형이라는 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움직이는 이 파들이 진동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2분의 1 람다로 진동하느냐. 이 파란색처럼 진동을 좀 많이 하죠. 요거는 2분의 3 람다로 이제 이렇게 진동을 하느냐. 그죠? 파장이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죠? 그렇게 진동하느냐, 이제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 그죠? 그게 이제 양자의 각적 모형이다. 다음 단 4문단 봅시다. 일단 3차원 공간에서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x, y, z. 이건 이제 공간 좌표네요. 공간 좌표의 어떤 함수로 어떤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를 고려해보자. 그러니까 위치를 알아내려고 이제 파동 함수를 이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닐스 보어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위치가 대략 파악이 되죠. 첫 번째 껍질에 있으면 요 궤도로 돌 거고, 두 번째 껍질에 있으면 이 궤도로 돌 거고, 세 번째 껍질에 있으면 이 궤도로 돌 거고, 그죠? 그 속도도 마찬가지지. 이쪽으로 안쪽으로 갈수록 빨라지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느려질 것이다. 대강 속도, 위치 어느 정도 잡히는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슈레딩거에게도 이제 물어보면, 그죠? 그러면 위치가 어디 있느냐? 파동을 성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 람다로 진동하든 2분의 3 람다로 진동하든 어떻게 하들 텐데,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전자의 위치. 그 파동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대답해야 되니까, 그죠? 그 위치를 이제 어차피 파동이니까, 그죠? 전자는 파동이니까 파동역학적으로 파동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위치를 구해보자라고 했는데,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를 딱 제안을 하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어떤 입자의 위치나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강 알 텐데, 그죠? 봅시다. 일단 어떤 전자가 여기 있어. 이놈을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좀 파장이 짧은 파장으로 광원에서 빛을 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아가지고 빛이 반사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여기 여기 전자가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형광등에서 나온 빛이 내 손을 맞아가지고
이 그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아 여기 손이 있구나를 관측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광원에서 빛을 쏴가지고 여기서 맞고 튕겨져 나온 어떤 빛을 보고 우리가 여기 전자가 있다는 걸 판단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위치는 파악 가능하지. 근데 여기 맞아가지고 이 전자는 튕겨 나가 버립니다. 파장이 짧아가지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관측하겠다고 이제 빛을 쏴가지고 기존의 운동이 이제 어그러지면서, 그죠? 얘는 그냥 기존의 운동 안 하고 맞아가지고 튕겨나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운동을 알 수가 없는 거지. 기존의 운동 속도를 알 수 없는 거지. 이게 MV가 이제 운동량이죠. M은 질량이고 V는 속도잖아요. 그죠? 어차피 질량을 아니까 운동량이라고 뭐 이렇게 크게 전체적인 운동량이나 속도나 뭐, 그죠? 어쨌든 뭐 비슷한 어떤 레벨이고, 어쨌든 속도를 못 알아내죠. 그죠? 왜? 기존에 가던 그 속도가 어그러졌잖아요. 그죠? 이 빛을 이 나오는 어떤 파장이 짧은 빛을 맞아가지고 어그러졌기 때문에 기존의 속도를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은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야, 그럼 긴 파장을 쏘자. 그죠? 긴 파장을 쏴가지고 얘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자. 튕겨나가지 않게. 라고 이제 긴 파장을 쏘면 안 맞아, 이게. 안 맞는다고. 빗나가버린다고, 이렇게. 그 위치를 모르게 된다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니. 이게 이제 하이젠베르크 이제 불확정성 원리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위치는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운동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자의 위치와 이제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므로 파동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을 알 수가 없다. 그 움직임이라는 게 이제 위치, 현재 위치, 그 다음에 1초 후의 위치, 그죠? 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 어떤 일정한 시간당 얼마나 이동했느냐, 어떤 경로로 이동했느냐, 그게 움직임이죠.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파악할 수 있는 파동 함수, 이게 파동이니까, 전자가 파동이니까, 그죠? 파동 역학적으로 파동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위치, 움직임을 알아내려고 그랬는데 이 하이젠베르크 이제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전자의 위치나 운동량을 동시에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알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파동 함수에다 제곱을 때리면 이 함수, 뭐 프사이라는 어떤 함수인데 이거에다 제곱을 때리게 되면 특정한 물리학적 의미를 가지게 된대요. 그게 뭐냐? 그 값은 공간의 특정한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과 관련된답니다. 그것도 어떻게 제곱 때리니까 또 이런 확률 값이 나오네요. 예를 들어 점 1, 이 이제 x1, y1, z1에 있다. 그다음에 점이 2가 x2, y2, z2에 있다. 에서 전자를 발견할 상대적 확률은 두 점의 좌표에 따른 파동함수 값을 이제 각각 그 좌표에서의 파동함수 값을 이제 제곱 때려버리면 이들 사이에 어떤 비율을 이제 계산해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죠? 점 2의 함수 값의 제곱에 대한 점 1의 함수 값의 제곱, 이제 비율이 100이라면, 점 1에서의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점 2의 100배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확률이 100배라는 거지. 어떤 값이 나왔을 때, 그게 100배라면, 그 확률이 100배다. 확률로서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뭐 파동 함수를 써가지고 그냥 정확한 위치나 운동량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제곱을 때려가지고 확률 값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점의 어떤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찍은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점 그 확률로 이제 그 찍은 게 이거잖아요, 그죠? 봅시다. 계속 봅시다. 마지막 문단 봅시다. 따라서 파동 함수를 제곱해가지고 이게 제곱하면 확률값이 나온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그림 2의 A, 그림 2의 A 이걸 말하네요, 그죠? 그림 2의 A와 같이 전자 확률 분포를 그릴 수 있다. 이게 전자 확률 분포다. 이 그림에서 어떤 점의 농도는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표시한 것이다. 좀 진하니까 여기서 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그죠? 발견될 확률이 높네. 중간으로 가서 진하죠, 그죠? 이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그러니까 핵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는 가장 높고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점점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여기 중간에 있을 때, 센터에 있을 때보다 점점 가생위로 갈수록, 그죠? 가로 갈수록 점점 확률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전자를 발견할 확률, 이 수직선을 따라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센터가 가장 높고 점점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이런 그림이다. 수직선 위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지.
설명합니다. 봅시다. 따라서 수소핵 주위의 공간이 그림 2, 그림 2에 A와 같이 겹겹의 껍질로 쌓여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또 가정을 했는데 이 껍질이 지금 그 보호에, 그죠? 궤도 반지름과 똑같더란 얘기지, 그죠? 궤도 반지름과 똑같더라. 어쨌든 간에 각각 이제 껍질로 이제 쌓였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이걸 잘 봐야 돼요, 그죠?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속에서 발견할 확률은 그림 2의 B와 같이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그죠? 특정 거리까지 쭉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꼭지점 여기 있다는 얘기지, 그죠? 최대점이 여기 있다. 이 왜 그런가? 왜냐하면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한다. 점점 감소하죠, 그죠? 여기 이제 감소한다 그랬잖아. 점점 가면 갈수록 희미해진다, 농도가 약해진다, 그죠? 이게 점점 약해진다, 그죠? 이렇게 하는데 감소하지만 각 껍질의 부피가 증가한다. 이제 요건 이제 y축의 값이 어떤 방사 방향 확률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부피를 고려한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직선을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보다 두 번째 껍질이 부피가 커. 농도는 좀 비슷한데, 농도는 조금 낮은 반면에 부피가 상당히 크다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로 보게 되면 이 점에 찍은 개수, 그게 확률 값이죠. 그 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증가한다, 이래 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점점 너무 희미해져. 점 찍힌 개수가 너무 낮아져. 부피는 커지지만 너무 낮아진다고.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위에 되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요거, 그죠? 이거 이제 이렇게 시키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건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지. 물론 뭐 1이 더 크지. 이게 농도가 진한데,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에 이제 그 비교를 하게 되면 농도는 비슷해. 농도가 물론 뭐 이게 농도가 진한데 부피 차이가 크다는 거지. 요 정도 부피, 그다음에 이 정도 부피 훨씬 더 크죠, 그죠? 두 번째 부피가, 그죠?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확률 값이 차이가 커진다. 그래갖고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수직선이는 이렇게 되고, 전자를 발견할 확률 각 껍질 속에서, 그러니까 방사 방향 확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죠? 점점 높아지다가 낮아진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죠? 이해된다. 이해되고, 그렇죠. 다시 봅시다. 왜냐하면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하지만 각 껍질의 부피는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껍질 속에 전자를 발견할 확률, 그게 이제 방사 방향 확률이라 그런 건데, 그죠? 그거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죠? 부피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때 요 말이 어렵죠. 이때 수소 원자에서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이제 거리, 이거 알파라고 치면, 여기 알파라고 치면 보호 모형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보호 모형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인 거지. 요 그림에서는 이게 뭡니까? 기저 상태에 있는 거. 이건 거지. 이 상태죠. 그러니까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와 보호 모형의 궤도 반지름인 거. 보호 모형의 궤도 반지름. 일치한다. 요걸 설명할 텐데. 일단 기저 상태, 그다음 들뜬 상태, 더 들뜬 상태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들뜬 상태고, 이건 뭐 세 번째 궤도까지 올라가는 얘기를 말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기저 상태로 보게 되면, 요건 이제 그림에서 말하는 요 상태겠지, 그죠? R1이고, 요때 이제 이제 방사 방향 확률이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알파라고 했을 때, 그죠? 여기 R1, R1이 곧 알파죠, 그죠? 이만큼. 요게 이제 첫 번째 껍질의 궤도 반지름과 같다는 얘기지. 그죠? 주장자수가 1일 때, 그 주장자수가 1이라는 말은, 양자화된 값이 한 개밖에 없다. 이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지금 제일 아래쪽 기저 상태에 돌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죠? 전자가, 그죠? 보호 모형에서는 여기 돌고 있고, 여기 이제 양자역학적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맞나요?
이거 생각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둘 다 일치하고, 그죠? 둘 다 일치하고, 그죠? 또 마찬가지 들뜬 상태 N2 그 양자수가 두 개다. 양자수가 두 개다. 그럼 이렇게 두 개 값이 나오고 나오는데 요거 R1은 지금 이 R1과 똑같아요. 이게 대박인 거지. 이게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있던 그 R1 여기에 첫 번째 껍질이죠.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그 높이 여기와 또 높고 그다음 또 낮아졌다가 다시 또 두 번째 껍질 요 궤도 R2 이렇게 올라온다고. 들뜬 상태. 또 이제 들뜬 상태 요거 또 다른 경우에서는 이렇게 막 또 확 퍼지는 거예요. 확 퍼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중간에 소복이 모여 있고 이게 점점 퍼져 나가는 경우. 들뜬 상태 그죠. 이거 전자가 이렇게 대충 뭐 그림을 찍게 되면 이제 이것처럼 이런 걸 점을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게 추론한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저 R1에 있는 위치, 그다음 R2에 있는 위치, R3. 요게 이제 R1, R2, R3가 여기 이제 그 보호 모형의 이제 궤도 반지름 R1, R2, R3랑 일치하더라, 그죠? 요거는 지금 요건 이제 슈레딩거의 양자의 각적 모형이고, 요거는 보호 모형의 이제 궤도 반지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5번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또 봅시다. 네, 여기까지 그냥 설명해봤는데, 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뭐가 좀 설명이 좀 매끄럽지 않게 되네요. 하여튼 계속 이제 영상을 조금,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가 어렵죠?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설명 방식, 이거 그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것도 내용 일치긴 한데 3번이 어렵죠. 추론 쏟아지고 그 다음에 4번도 쉽지 않죠. 추론 쏟아지고 5번도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죠? 이거 푸는데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6번은 그냥 어휘니까 그냥 풀면 되고.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문제 풀어봅시다.